예, 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지만 중국의 이슈들이 요즘 무거운 것들이 좀 많아서요, 그죠? 계속 지난주에는 이제 또 거래소 상장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주실 거고. 게임도 신규 게임 안 내준다. 그다음에 엔터 산업 연예인들 옥죄고 엔터 산업 옥죄다는 얘기 때문에 국내오는 엔터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데요. 뭘 추진하는 거고 속내는 어떤 건가요? 이걸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중국에서는 국적 제한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적 제한령. 네, 이게 이제 엔터주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 이야기를 좀 하면 조금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속내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뭐 판빈빙이라든가 공리 아시죠? 네. 공리가 이제 아마 그 18년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한다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지금 국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는 전부 다 그 관련된 영화나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지금 방송에 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돈을 하고 인기를 다 끌고 결국 자기 돈을 가지고 국적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별로 안 좋은 정세가 일단 시작이 됐었으나 그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돈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발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국제 연예인들이 이제 탈세, 성폭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 전 엑소 멤버 중국인 아이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팬덤 문화 중국 규제한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된 그 팬클럽 계정도 좀 21개 지금 30일째 잠시 정지시켰다 이런 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엔터주들이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이성적으로 좀 너무 추종을 하고 이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국적 제한령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그림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워낙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받는 게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공동부유나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잠시 이런 규정들이 발표가 나온 거고 그건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게 그 핵심은 결국 중국의 젊은 세대 MZ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한 그러니까 높은 출연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방향성에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지금 보는 팬덤 문화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느냐.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걸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대중의 인기가 집중됐을 때 큰 돈을 버는 게 연예계나 스포츠계잖아요. 그래서 연예계 쪽에 그런 규제가 있고요. 게임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파노가 폴어비스가 살짝 받은 거 말고는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엔터까지 이렇게 목을 또 이제 자국 얘기입니다만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2의 한한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중국하고 이제 꼬인 걸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닌가요? 그렇죠. 제2의 한한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더 큰 그림이 많기 때문에 빅피처가 많기 때문에 한한령은 또 사실은 사드 때문에 사실 한국을 누리려고 한 거고 지금 한국을 누리려는 건 아니고 자국의 어떤 이슈들이 여파가 오는 거잖아요. 여파가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한한령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잠시 오늘 이야기할 다른 또 이슈에서도 말씀드릴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또 오는 속내와 목적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진핑 방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제2 한한령이다 보기는 좀 그렇고 일단 내부적인 이슈가 더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오셨는데 옆에 지금 주식 시세를 좀 보여주니까 생소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엔터주들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침에는 엔터주가 급락했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 사실 10조가 넘는 회사인데 아까 8%인가 9% 밀렸는데 지금은 이제 낙폭을 3%로 굉장히 빨리 좁히면서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만큼 반응해야 될 거냐에 대한 좀 과한 반응이 좀 아침에 있었고요. 좀 다행히 좀 돌립니다. 근데 잠시 또 보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엔터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글로벌화로 좀 나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비중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이제 잠시 조정을 받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심리적으로 엔터주나 그러니까 한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연관성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재가 나오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사람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극은 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좀 저희 중화 TV, 우리 중국 TV, 네. 차이나 TV 보시고 이제 이런 네. 것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화 TV라 그래서 뭐 다른 채널 얘기하시는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차이나 TV가 맞네요. 예,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이어가게 되면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14일, 15일이군요. 우리나라 옵니다. 박 교수님은 어쨌든 때가 무르익으면 연내라도 시주석에 한번 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셨는데 네, 왕이 부장이 이번 다음 주에 오는 거는 뭔가요, 이슈가? 좀 급하다는 이야기죠. 중국이. 한 지금 10달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이제 동남 베트남, 캄보디아, 뭐 싱가포르 그다음 마지막에 한국에 지금 14일 왔다 1박 2일정으로 오는 겁니다. 네. 야, 이게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뭐 외교부 장관 만나고 지금 대통령 예방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이슈로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아까 지금 우리가 제2 한한령도 말했지만 조금 민감한 이슈. 그러니까 뭐 지난 2일이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게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이제 그 영어권 나라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그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좀 확장시키자. 거기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결국은 5개 눈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그러니까 확대시키는 뭐 한국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슈화되고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많은 지금 한중 관계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점 앞으로의 또 하나의 큰 이슈로서 아마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쿼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파이브 아이즈가 또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이 이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 최근에 지금 뭐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지금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뭐 북한 간에 지금 계속 관계가 자꾸 원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14일이죠. 똑같은 날 그날 바로 이제 도쿄에서 이 한미일 이 북핵 수석 대표 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는 또 그런 것들도 아마 네. 이해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앞에 거는 다자간 이슈라면 마지막 이슈가 양자 이슈입니다. 한중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시진핑 방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답방은 해야 된다. 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에 이제 중국을 갔고 답방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중국도 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전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오는 게 지금 한중 관계를 풀어야 되는 하나였는데 지금 이 파이브 아이즈가 지금 이슈가 됐을 때는 또 좀 더 복잡해지는 속내가 있긴 합니다, 솔직히. 네. 중국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또 약간 뭐 홍보 내지는 뭐 이 기빈들 초청 뭐 이런 포석도 있다고도 기사에서 살짝 본 것 같은데요. 예, 왕이 외교부장 어쨌든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만나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정의용 장관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자주 온 것 같아도 오랜만에 오는 거네요. 보니까 그죠? 네,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요. 네, 정 장관 취임에나 이제 처음 만나는 건지. 자, 그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관련 얘기가 있는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자본시장 개방 관련된 얘기를 꺼내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3거래소 상장 뭐 이런 거랑 다 맞물려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게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뭐 네. 규제 이야기 나오는데 또 뭐 개방 얘기 한쪽 개방 이야기 하니까 그러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혼동스러울 헷갈리죠. 겁니다. 이게 8월 말에 지금 중국 한 3,20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 시장도 단속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당연히 뭐 중국 부동산 개발 자금, 부동산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겠다라는 단속을 하겠다라는 사모펀드 자금이 다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은행과의 또
대출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을 자꾸 버블을 만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넘버 1, 넘버 2 그러니까 그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그다음에 그 부주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6일날 이제 세계 거래소 연맹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이제 이호이 만이라는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계속 개방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뭐 기관 투자들 중국 투자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건 뭐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경은 매우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중국 규제가 많이 되니까 중국 증시에 대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심리 이것도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중국 증권 당국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시장 개방 확대를 이제 강조한 측면인데 뭐 어떤 것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게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상하이와 런던 시장을 연결하는 이제 후른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선물 시장 외국 자본 통로를 또 확대해 주겠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좀 시장에서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 증시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제가 스펙, 이제 스펙이죠. 우회 상장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홍콩도 지금 이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펙 부분에서 뭐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나오긴 한데 어쨌든 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게 이제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새로운 또 투자 방식의 종류가 또 확대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위안화 표시 판다 채권 같은 경우도 또 발행을 또 촉진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 1인자가 이제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또 이게 그냥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위안화 표시 채권은 판다 채권이군요. 이건 이제 산다 판다가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 발행은 이제 양키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한국은 그렇죠. 뭐 김치 펀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팬다입니다. 중국은 판다곰 팬더죠. 네. 그걸 이제 판다 채권이라고 하는군요. 재밌네요. 네. 자, 중국의 이슈들이 굉장히 이번 주에도 많았고요. 뭐 당일 나오는 이슈까지 다 소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장외시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장외시장이 있고요. 중국도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나스닥과 관련한 뭐 그런 코창판 이런 게 많아갖고 사실 거래를 안 하니까 헷갈려요. 네. 근데 중국의 장외 주식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팁을 잡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스페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베이징 증권거래소 오늘 진짜 해부를 해볼 거거든요. 다른 방송에 자녀했던 어떤 종목까지도 가능한 시간 내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장외 시장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있습니다. 연관성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중국 장외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삼판이라는 거, 신삼판인데.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코넥스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 코넥스 비슷한 건데 지금 신삼판에 상장된 기업 중국 기업이 한 7,300개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이게 9월 2일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게 한 150개 정도, 140, 15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잠시 후에 설명드릴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바로 이 신삼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삼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지역 지분거래 시장이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일종의 비공개 사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단 나눠져 있는데 그 신삼판이라는 게 좀 이름이 좀 낯설 겁니다.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신삼판이라고 하면 구삼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 다음에 삼은 무슨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삼이 들어간 이유는 그러니까 상하이 선전에 메인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반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개념이다 해서 3이 들어간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쉬운 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신삼판의 출범 과정을 또 오타가 났네요. 신삼판인데 그죠? 그래서 출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뭐
그 2001년도죠. 이게 지금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뭐 메인보드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다시 상장될 수 있게끔 잠시 머물도록 하기 위한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보시면 이게 지금 STAQ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권거래 자동차세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증권거래 자동 시세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NET 국가전자거래 시스템,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게 주식 양도 대행 시스템, 그러니까 주식 양도 대행 시스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삼판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지금 이제 그 다음 버전이 이제 신삼판, 반대되는 개념을 해서 신삼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출발을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중간촌 비상장 기업, 신삼판이 처음 시작할 때가 2006년도. 중간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실리콘밸리다 할 때 중간촌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혁신 기업들을 상장하기, 비상장 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신삼판이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옆에 보이시는, 그리고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상하이나 텐진이나 우한이나 이런 첨단 기술 기업들,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주식장도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탄생이 됐다, 신삼판이. 그래서 그게 지금은 전국으로 비상장 기업으로 해당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삼판의 공식 명칭은 여기 밑에 지금 나와 있다시피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신삼판의 기본 하에서 이번에 베이징 증권거래에서 거기서 우수한 기업들을 올린다는 겁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에서.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박승찬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베이징 증권거래소입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완전 해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뉴스가 있었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베이징에 네네.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상하이랑 선전이랑 있는데, 홍콩. 네, 홍콩. 세 개 있죠. 네, 홍콩까지 하면 이제 3개고요. 베이징의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본토에는 이제 3번째잖아요. 네,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베이징의 증권거래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죠. 제가 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네. 그걸 역사적 배경을 또 잠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말 쉽게 지금 배우는 시간. 다른 시간에 있는 얘기 잘 안 하니까, 그죠. 이게 이제 베이징 증권거래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있었습니다. 1918년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상하이나 심천은 90년대 넘어서 90년, 91년도에 생긴 거예요. 과거에 출발할 18년, 20년도에 생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중국 49년도에 성립이 되면서 모두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됐는데, 뭐 46년도 이제 시국 혼란인 여러 가지 뭐 사회 좀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제 매우 심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58년도에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또 이제 또 여러 전쟁도 많이 있었죠. 그런 걸 겪으면서 생겼던 베이징 증권거래소, 텐진 증권거래소가 이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간단하게 이제 증권거래소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90년, 91년 상하이와 선전이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베이징의 증권거래소를 새롭게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단지 수도에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설립 네. 그 배경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중요한데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증권거래소, 북경증권거래소 부분에서 사실 이게 좀 보면 많이 매체에서 이게 갑자기 된 거, 전격적으로 네. 갑자기 발표했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딱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일날 시진핑 주석이 그 발표를 하고 3일날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책임지는 증권거래소가 법인이 등록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확인이 가능했고요. 3일날 하고 이틀 후에 5일날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조건에 관련된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나온 것이죠.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출발은 거슬러 가서 작년에 제가 신삼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삼판 상장 기업들이
이제 바로 이제 A주로 상장할 수 있는 전환 상장에 대한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워밍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베이징 증권그룹의 속내 목적을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 경제적 이슈와 그다음에 중장기 관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중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우리 테크 규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빅테크 규제 많이 하고 있는데. 나스닥의 목표를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스타트업 지금 침체되어 있는 중국 스타트업을 좀 달래는 좀 조건이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혁신과 창업 분위기를 좀 살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시작했는데 가능했던 게 우리가 보통 3박자라고 그러거든요. 중국 정부의 지원, 그다음 어마어마한 시장, 그다음에 중요한 중국의 창업자, 스타트업자, 이 창업자들의 열정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테크 기업들의 규제를 보면서 많은 젊은 스타트업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하면 규제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왜 키워야 되느냐? 지금 디지털 경제 성장이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가 대학생, 고학력 실업자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걸 해결 위해서 스타트업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키워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디커플링에 대비해서 결국 이 중소벤처 기술 혁신 기업들을 위한 자본 조달 창구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보석을 까는 거죠. 상하이 선전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메이저 리그라면 베이징에 만들어진 마이너 리그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두 번째인데 이건데요. 이번에 베이징 증권그룹의 핵심은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들이 매우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상장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부장 중소기업 집중업인데 이게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이 소부장 이 전정 특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면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우리 같으면 소부장 강소기업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화면 자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정 특신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앞글자를 딴 겁니다. 중국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도 이야기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의 강소기업들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정책인데 그게 이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을 보면 베이징에 한 3만 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가 한 1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베이징이 훨씬 많은데 이 소부장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베이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된 것 같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상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해라, 내륙에서 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도 분명히 지금 다른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베이징이나 내가 마카오까지 만드니까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해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목적은 좀 정치적인 이슈에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권력과의 균형적 배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상하이 선전이나 생긴 게 90년도, 91년도입니다. 이때는 장저민 3세대 지도부가 있었어요. 상하이방이잖아요. 네, 상하이방. 장저민 전 이제 당서기 같은 경우가 85년도에 상하이 시장을 했고요. 바로 이따가 당서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생기는 것과 이 장저민 주석과의 거의 기간이 일맥상통하고 그 사람의 작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이 마윈 회장이 상하이의 장저민 주석과의 이 커넥션 관계 이것도 계속 대두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스토리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균형적 분배 차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목적 속내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적 포석도 있다고 보는군요. 네 번째는 중장기적인 건데 이것도 이제 중국 제가 이제 관련 전문가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도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되면 결국 지금은 미국 주도의 자본시장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이냐. 그래서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우리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목적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내려고 하는 이유를 매우 디테일하게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박승찬 교수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설립 목적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거래가 있어서 제도적 부분이나 이런 점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산파는 1년이 넘긴 혁신기업만 무조건 되는 거고 신산판에서 거래가 돼야 되죠. 먼저 돼야 되고 첫날 이제 베이징 증권거래 상장되면 첫날은 이제 주가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둘째 날부터 상하한가 범위 30% 이게 이제 기존하고 다르죠. 메인보드는 10%, 그다음에 우리가 커추항반이나 추항예반은 20%에 비해서 훨씬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R&D 투자를 많이 한다라면 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제한을 좀 더 폭을 넓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도 뭐 일단은 이제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는 참여가 힘들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상하이 거추항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만 위안,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투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무조건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 일단 시작이 될 것 같다. 네. 그 아까 얘기한 장외시장인 신산판에서 최소한 거래가 1년 이상 된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인 거군요. 잠시 또 이것도 더 맞습니다. 네네. 그 신산판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든다는 거군요. 네네네. 상장 조건은 아무래도 기존의 거래소보다는 좀 문턱이 낮겠네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크게 이번에 관련된 5일날 제가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규칙이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크게 뭐 4가지 유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이 최소 2억 위안, 그죠? 2억 위안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한 360억 정도 우리 돈으로 되는 기업. 그다음에 예상 시총이 한 4억 위안, 그다음에 예상 시총 8억 위안, 15억 위안 이런 4가지 유형으로 상장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뭐 연평균 수익이라든지 이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4가지 유형의 플러스 아까 R&D적인 측면 매출이 적더라도 R&D를 계속 많이 하는 기업이라면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폭을 더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상장 규칙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승장 교수님과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준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발표한 것 같은데 벌써 이런 규정들이 착착착 나온다는 거는 준비를 다 해놓고 2일, 3일, 5일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뭐 아젠다를 던지면 뭐 다 6개월 이내에 뭘 마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준비된 순서대로 팍팍팍 가는 겁니다. 그럼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좀 잘 아는 기업들은 아니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좀 오늘 또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 뭐 했는데 요거는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어떤 기업들이 상장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기본이 신산판 오늘 계속 강조를 했던 거기에 있는 기반이 개설된다.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순위 상장 후보군이 대략 지금은 한 70개 기업으로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70개 들어오고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신산판 정선층이란 말이 있는데 이 기업이 우선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신산판은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층, 혁신층, 정선층 요거는 자료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쉽게. 자,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산판에 제가 지금 한 말씀드렸다시피 7,300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산판 처음 들어오면 기초층에 해당됩니다. 여기 지금 기초층 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 한 정확하게 9월 1자 기준으로 해서 5,988개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래서 여기서 잘해서 또 뛰어 넘어가면 혁신층이라고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한 1,250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선층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정선층 즉 북경 증권거래 상장 해당되는 기업들은 바로 이 정선층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한 66개사, 그 다음에 한 4개사가 또 곧 이제 정선층 올라왔기 때문에 한 70개사가 합쳐서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정선층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66개 핵심층,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선층이란 말이 여러분들은 좀 혼동스러울 거라서 저는 이제 혁신층이란 말을 또 쓰는데 정선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가장 검증됐고 하이테크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요 66개사 시총만 해도 한 2천억 위안 정도 좀 보여지고요.
있다라고 보시면 엄선된 이런 뜻이군요. 그 예. 가운데. 그 중에서 제가 상위 10개 한 4천만 위안 순이익 되는 기업만 한번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건 네. 잘 보셔야 되는데 주요 선수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많이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기계 제조, 그다음에 베이터루이라든가 그다음에 잉타이 그다음 바이오라든가 통리구펀. 이제 곧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실 지금 이제 분들이고요. 업종과 제가 2021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좀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일일이 보면서 제가 타이핑 친다고 좀 힘들었는데 보시면 이 업종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정선층이 66개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업종별로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아무래도 소부장이 제일 많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중국 정부의 속내가 소재 부품 장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징 중심으로 하면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설 그 거래소 열리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되나요? 그러니까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커청반이 2018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고 나서 한 8, 9개월 만에 2019년 7월에 바로 개장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면 이번에 발표를 했으니까 내년 4월 정도로 지금 추측이 가능한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징 거래소는 기존 신산판이 이미 있어요. 후보군들이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빠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는 무난하게 아마 오픈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곧 열리게 될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장의 이 설립 배경, 그다음에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고요. 또 마카오에도 거래소 설립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좀 미뤄놨다가 다음번 오실 때 좀 추가적으로 시간 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